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자, 우편물류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우편 그 접수 요령과 뭐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시면 국제통상 우편물 접수 시 봉투 가장자리 유색의 줄이 있는 봉투는 자, 이거 선편 우편물의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선편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항공 우편이죠. 그러니까 항공 우편물의 하나여 사용이 가능하다. 2번 국제통상 우편물 접수 시 수취인의 주소는 단어의 문자 사이에 여백 남기지 않고, 그리고 도착 지역이 들어있는 줄과 다른 주소의 구성 요소 간에 공백이 없도록 촘촘하게 기재하고, 도착 국가 및 지역과 우편물에는 밑줄을 치지 않아야 한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니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지문이고요. 3번 보시면 자,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 즉 M백의 접수 시 자, 이거는 하나의 자 체크를 하시오.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통상 우편물입니다. 소포 우편물이 아니라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항공서가는 외부에 자, 에어로그램을 표시하며 등기 취급이 가능하지만 우표 이외의 물품은 붙이지 못하며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항공서가와 관련되는 주의사항, 그것도 여러분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어로그램, 그 다음에 등기 취급 가능하다. 다만 우표 이외의 다른 물품은 어떠한 것도 넣지 못한다는 거 꼭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보시면 자, 국제 소포품을 주소 기표지에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식지를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하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도착 국가에 필요한 서식은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 지시사항란 그 6번에 보시면 그 국제 소포 우편물의 발송인이 주소 기표지를 기재할 때 왼쪽 아래분에 지시사항란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 지시사항란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과 5번, 6번 그렇게 구분해서 좀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 보시면 국제 소포 우편물의 발송인이 작성 제출한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면 약호, 우편물의 총 중량과 요금, 접수 우체국면, 접수 일자 등을 접수 담당자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만약 주소 기표지의 중량과 요금을 잘못 기재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자, 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줄을 그은 뒤, 그 다음 정정 후 서명 날인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시 재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자, 국제 소포 우편물의 주소 기표지 제2면 발송인에게 교부, 제3면은 접수 우체국에서 접수 권고로 보관, 그리고 나머지 면은 뭡니까? 우리 소포 우편물에 붙여서 발송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가 바뀌었네요. 2면은 접수 우체국, 3면은 자, 발송인, 그 다음에 나머지 면은 나머지 면은 소포 우편물에 붙여서 발송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순간 헷갈렸는데, 자, 2면하고 3면 그리고 나머지 면, 그리고 그것이 각자 어떻게 여러분들 보내는지, 누가에게 교부하는지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2면 같은 경우는 자, 우체국, 3면은 발송인, 그리고 나머지 면은 그 우편물에, 소포 우편물에 붙여서 같이 발송한다라는 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번 보시면 국제 소포 우편물의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봤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자, 기출 그렇게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10번 보시면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 작성 시 보험 가액은 소포 우편물 내용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근데 소포 우편물의 가격의 일부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는 것은 허용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11번 보시면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의 경우 보험 가액은 SDR로 표시해야 하며, 발송인은 주소 기표지에 해당되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정확하게 보험 가액을 SDR로 환산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자, 발송인이 SDR로 환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발송인은 원화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때 발송 우체국에서 뭡니까? SDR로 환산해서 그렇게 기재를 한다라는 거 꼭 좀 구분하십시오. 12번 보시면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의 경우 환산할 때는 소수 둘째 자리 미만은 절상, 그래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기재하고, 맞습니다. 이 가액은 어떠한 경우, 아까 봤지만 보험 가액이라든지 그 우편물 그들은 뭡니까? 절대로 정정이 안 된다라는 점에서 정정할 수 없고 맞는 내용이네요. 보험 가액의 최고한대는 자,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 한 원화로 700만 원까지, 즉 4,000 SDR 700만 원까지다. 맞습니다. 지문 꼭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 국제 소포 우편물에는 크게 두 가지, 보통 소포와 보험 소포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소포는 CV
CV가 아니라 CP로 시작하고요. 보험소포 같은 경우는 CV로 시작한다라는 거 꼭 좀 구분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보시면 국제소포부품에서 미국, 프랑스 등은 반송 시 뭐만 가능하다? 항공편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송이 뭡니까? 보낼 때보다 요금이 더 비싸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15번 보시면 국제 특급 우편은 실물 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 업무로서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 취급하고 통신문, 서류, 그리고 물품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수집, 발송, 배달하는 우편 업무로 항공 등기를 기본으로 한다. 맞습니다. 항공 등기를 기본으로 하고 자 우리 뒤쪽에 나오는 국제 초특급 우편 저기는 서류를 원칙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요거는 물품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구분하십시오. 16번 보시면 자 국제 특급 우편은 자 배달 통지 보험 지급 초특급 우편 국제 속달 등의 특수 취급을 부과할 수 있다. 자 특수 취급 부과할 수 있다. 일단 배보 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속달이 아니라 EMS 프리미엄 서비스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들어가야 되니까 잘못된 지문이네요. 17번 보시면 국제 특급 우편은 행방조사 결과 우체국의 잘못으로 송달 예정 시간보다 24시간이 지연된 게 아니라 몇 시간? 48시간 지연된 경우 납부한 우편 요금 배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번 보시면 자 EMS로 보낼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자 EMS로 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우리 업무용과 관련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낼 수 있고요. 보낼 수 없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통화, 돈과 관련되는 유가증권이든 무가증권 같은 그런 통화. 그 다음에 보석 같은 거 가공됐든 가공되지 않았던 가공 비가공의 보석 같은 그런 기중품들은 EMS로 보낼 수 없다라는 거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시면 이제 상품 견본, 견본을 EMS로 보내더라도 상관은 없겠죠.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가공의 금은 안 된다 했습니다. 교환 수표, 돈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데이터는 업무용 관련돼서 가능하고요. 동전 및 화폐, 돈과 관련되는 건 안 되고요. 마그네틱 테이프 가능하고요. 다음에 보석 등 기종품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도 역시 돈과 관련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시면 EMS의 기표지를 작성할 때 100g 단위로 기재한다. 자, 우리 EMS 아까 보통소포, 보험소포 관련해서 보통소포 100g, 보험소포 10g 단위거든요. 역시 EMS 기표지도 자 무게에 따라서 요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세분화해서 10g 단위 그렇게 기재한다. 내용품의 가액은 자 객관적인 가치로 US 달러로 기재한다. 아까 보험 소포와 관련해서는 SDR로 환산한다 했지만 우리 EMS 기표지 작성할 때는 US 달러로 한다라는 거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MS 기표지 20번 EMS의 기표지 작성할 때는 내용품의 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 필히 보험을 안내해라. 자 이때는 보험 안내할 때 몇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안내하라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21번 보시면 EMS 기표지 작성 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쓸 때 주소 성명은 영어나 불어 또는 발송국 언어가 아니라 뭡니까? 도착국 언어죠. 도착국 언어로 기재하고 도시명과 국가명은 반드시 영문 대문자.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네요. 다음에 22번 보시면 EMS의 경우 배달 통지 지급은 별도의 CN07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물에 첨부하도록 한다. 자, 우리 배달 통지 요거는 CN07 그렇게만 기억하십시오. 맞습니다. 23번 보시면 국제 특급 우편의 보험 지급 시 보험 가액은 자 65.34 SDR 또는 자 11만 4,300원까지는 2,500원. 그 다음에 보험가액 초과는 65.34 SDR 또는 11만 4,300원 초과마다 550원을 추가한다. 그죠? 후단의 내용은 맞는데, 자, 여러분들 2,500원이 아니라 여러분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2,8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4번 보시면 국제특급 우편의 보험가액의 기재 시 내용품의 가치는 객관적인 가치 기재. 그다음 보험 취급 수수료는 요금과 별도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보험 취급 수수료는 요금에 포함해서 그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24번도 틀린 질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25번 관련해서 자 지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거 나왔으니까 뭐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홍콩 같은 경우는 CN은 중국이죠. 홍콩은 HK로 표기해야 되니까 X가 될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맞습니다. 다음 캐나다 CA 맞고요. 인도네시아 자 IN 이건 인도죠. 인도네시아는 ID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GB 맞습니다. 다음에 괌 같은 경우는 자 괌 같은 경우는 GU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US령 미국 영이긴 하지만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도이치 D 맞고요. 네덜란드 NL 맞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 IL 맞습니다. 그다음 스위스 CH 스위tzerland CH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카오 같은 경우는 MO로
표기를 해야 되죠. CN은 중국을 의미하고 캐나다는 CA라고 있습니다. CN은 중국입니다. 다음 이란은 IR 맞고요.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타이완이기 때문에 DA가 아니라 TW로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는 IN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자, 이거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기 나오는 자주 틀리는 국가 약호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꼭 저 명심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등기란 배달 과정까지 취급되는 그 번호에 의해서 기로 취급하여 우편물 취급 및 송달의 확실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제도. 그래서 모든 등기 통상 우편물은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일단 등기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뒤쪽에 모든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모든 통상 우편물은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치시고 꼭 좀 명심해 주시고 27번 보시면 등기로 접수 시 접수 우체국은 CN, 제로원이 아니라 등기는 제로포입니다. 제로포를 우편물 앞면에 적정한 위치에 붙인다. 틀어졌네요. 등기는 제로포. 다음 28번 보시면 국제 우편의 배달 통지는 국내 우편의 배달 증명과 유사 맞습니다. 기록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라 기록 취급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 뭡니까? 배달 통지가 가능하죠. 기록 취급도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도착이고 안 한지를 적절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29번 국제 속달 익스프레스는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속달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에서 배달 우체국에 도착한 항공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및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배달하는 제도, 즉 국제 속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정확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국제 속달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국제 속달 발생할 때는 보시면 적색의 굵은 문자, 적색 먼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익스프레스를 우편물 전면에 우측 상단이 아니라 좌측 상단에요. 우편물이 있으면 좌측 상단에 그리고 발송인의 주소 성명 위에 표시하거나 발송인의 주소 성명 아래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색의 스탬프 인형을 날인한다. 자, 여러분들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 적색 그리고 우측 상단이 아니라 좌측 상단 그리고 발송인의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라는 거 거기에다가 동일색의 표시하거나 동일색 스탬프 인형을 날인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험서장의 건당 채권 금액은 4,000 SDR이며 내용품의 일부는 가능하다. 일부 보험은 가능하다. 그 다음 32번 기금속이나 기중품, 기차 표 등과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는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지만 은행권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료는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EMS로 보낼 수 있는 것 없는 걸 할 때 우리 유가증권과 관련해서는 EMS로 보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것에는 우리 기금속뿐만 아니라 우리 유가증권 같은 우리 통화 관련되는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은행권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도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90페이지 국제우편 요금이네요. 1번 국제우편 요금은 만국 우편연합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고 국제우편 요금이 결정되면 고시해야 한다. 만국 우편연합에서 정한 범위는 맞습니다. 근데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2번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의 체계는 운송편이니까 뭡니까? 배로 가느냐 항공기로 가느냐 그거겠죠. 그거에 따라 통상 우편 요금, 소포 우편물 요금 국제 특급이면 특수 취급에 따른 특수 취급 수수료 이건 아니고 이거는 우편물의 종별에 따른 구분이고 우리 운송편에 따른 것은 항공, 선편 요금, 항공 요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박스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구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구성 내용에 따라 국내 취급비, 도착 국가까지 운송 요금과 도착 국내에서 취급비 등으로 구분된다. 그 정도까지 확인하시고요. 3번 보시면 한 사람이 한 번에 동일한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우편물 외부에 요금 별납을 표시하여 발송하고 우편 요금은 별도로 적납하는 제도를 국제 우편 요금의 별납, 별납. 우리 국내 우편할 때 별납 그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한다라고 하는데 구분하셔야 돼요. 국제 우편 요금의 별납은 우편 취급국은 제외한다라는 거 꼭 좀 명심하십시오. 그다음 국제우편 요금의 별납의 경우 사전 계약을 하는 발송 기준수 역시 통상 우편물 10통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의 후납은 특수취급 수수료를 포함, 요금 먼저 체크를 하시고 국제우편물의 요금을 우편물을 접수할 때 납부하지 않고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 요금에 아까도 봤지만 4배가 아니라 2배였죠.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 그 다음에 1개월의 요금을 다음 달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다.
6번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의 후납은 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국제통상우편 및 국제소포우편물을 취급 대상으로 하며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 대상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아까 방금 봤던 벨납 같은 경우는 자, 통상우편물이 10통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국제 그 우편 요금의 후납 같은 경우는 자, 매월 100통 이상입니다. 100통 이상. 그래서 10통, 100통 구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후납 관련해서 국내 우편 할 때 뭐 공부했습니까? 백모, 전표, 수후발에서 동일인의 어떤 100통 이상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100통 이상. 국제 우편도 역시 100통 이상이다라는 거.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거다. 그것을 취급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7번 보시면 국제우편용 수취인 부담이라고 되는 IBRS 요 약자도 좀 알아두시고 우편물을 외국으로 발송하는 자가 국내 배달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신요금을 자신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집배 우체국에 하나여 취급한다. 맞습니다. 집배 우체국. 그래서 아까 우리 봤지만 별납, 후납, 그다음에 수취인 부담 관련해서 그 관련되는 취급하는 우체국들 정리를 꼭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우편 요금의 별납 같은 경우는 아까 우편 취급국 제외된다 했잖아요. 후납은 모든 우체국이 되고요. 그다음 지금처럼 집배 우체국 그 수취인 부담 같은 경우는 집배 우체국 에 하나여 취급한다라는 거 꼭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8번 보시면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은 모든 우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인쇄물과 엽서, 소포 등이 모두 가능하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인쇄물하고 엽서 여기는 가능하겠지만 소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은 인쇄물과 엽서에 한한다. 인쇄물 즉 봉투나 엽서에 한한다라는 거 그렇게 꼭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은 최대 중량 50g 맞습니다. 최대 중량 50g 맞고요. 요금은 인쇄의 경우 즉 봉투의 경우 봉투하고 엽서에 하는데 있잖아요. 봉투 같은 경우는 950원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1,100원으로 인상됐고요. 엽서 같은 경우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50원, 400원은 개정되기 이전의 금액이다라는 거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번 보시면 IBRS 우편물은 모두 항공 취급한다. 맞네요. 그 밖에 부가 취급 불가. 맞습니다. 요거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 지문 암기하십시오. IBRS 수취인 부담 우편물은 모두 항공 취급하며 그 밖에 부가 취급 불가. 그 다음 11번 보시면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는 온라인 해외 거래 물량 증가에 따라 늘어난 반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제도 요거 체크를 하죠. 기존에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제도를 활용해서 그 반품을 수월하게 한 제도를 우리가 자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 약자로 IBRS E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는 지문이고요. 어쨌든 기존의 어떤 국제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제도를 활용했다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IBRS EMS 발송 가능한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 어디만 가능하다? 일본에 한한다. 13번 IBRS EMS는 EMS 우편물로 취급하면 맞습니다. 그 밖에 부가 취급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IBRS 우편물 자 항공 취급하며 부가 취급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 즉 IBRS EMS 이용할 경우 자 비싸요. 근데 2만 원까지는 안 합니다. 통당 2만 원이 아니라 통당 1,000원의 요금을 받는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다음 15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제 반신 우편권은 수취인에게 해신 요금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는데 편리한 제도 맞네요. 만국 우편연합의 구약에 따라 각 회원국이 발행한다. 아, 구단이 틀렸네요. 이건 회원국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발행합니까? 국제 사무국이 발행하고 각 회원국에서는 뭘 한다? 판매한다라고 했습니다. 16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제 반신 우편권은 우리나라에서 교환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발송 항공 보통서장 최저 요금의 우표와 교환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교환할 수 없고 이렇게 교환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17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반신 우편권 한 매당 가격 그냥 가볍게 한번 보세요. 1,45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 장 살 경우에는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겠죠. 다만 한 사람이 하루에 30매를 초과하여 구입할 때는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30매가 아니라 여러분들 20매죠. 20매. 그 다음에 정당 사용 여부 확인한다. 그래서 20매 이상 구매할 수 없다? 아니에요. 20매 이상 구매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별도의 우리 확인 신청서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보시면 국제 반신 우편권은 우표류에 속하고 할인 판매 가능. 우표류에 속하지만 할인 판매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할인 판매 가능 X.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 반신 우편권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되는 항공 보통서장의 4지역 20g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네요. 뒷부분은 맞네요. 그래서 할인 판매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 특급 우편 EMS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EMS 배달 보장 서비스에 의하면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 시 실제 손해배상. 자,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EMS 배달 보장 서비스, 초특급 국제우편 서비스는 자, EMS와 다르게 뭡니까? 그 지연 배달, 그 송달 기한이 지나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지연 배상 청구할 수 있다랍니다. X. 2번 EMS 배달 보장 서비스는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하며 맞네요. 자, EMS는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접수 가능 국가로는 자, 중국이 딱 나오는 바람에 과거 중국 있을 때 2010년 때는 맞았지만 자, 중국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9개 국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먼저 체크를 하시고 한미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영국, 다음 호주, 영국, 호주, 홍콩 그렇게 보시고 그 외에 이제 스페인, 프랑스, 태국까지 이렇게 9개 국가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십시오. 마지막에 그 스페인, 프랑스, 태국 요거 좀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3번 어쨌든 중국은 삭제되고 싱가포르가 기존의 싱가포르가 태국으로 수정됐다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하시고 다음 3번 보시면 갑이 2016년 4월 29일 오전 10시에 서울 우체국에서 홍콩으로 EMS 배달 보장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2016년 5월 2일에 도착하였다면 자, 지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EMS 배달 보장 서비스는 송달 기한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송달 기한까지 도착을 했는데 4월 29일 날 됐어요. 4월 29일. 근데 지금 어디로 했습니까? 홍콩이니까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접수 플러스 2일이네요. 2일 이내. 그렇기 때문에 4월 30, 5월 1일까지 도착하면 됩니다. 근데 5월 2일 날 도착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다? 지연 배상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도 문제지만 밑에 보시면 배달 보장 서비스 요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배달 보장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 그다음 송달 기준, 특히 송달 기준과 관련해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접수 2일,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이런 경우는 자 접수 3일 이내에 배달 보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달 기준보다 지연 시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 경우 고객의 행방조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배상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이때 두 번째 질문, 이때 고객이 행방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한 경우에 한해 배상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자 EMS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해서 개념 한번 볼게요.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제휴를 통한 시너지 제고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EMS 그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거 여러분들 최대 중량 그거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최대 중량이 70kg까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물건 배송하는데 적합한 서비스다라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6번 보시면 EMS 배달 보장 서비스의 경우 접수 가능 국가로는 아까 9개 국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미일, 그 다음에 영국계인 영국, 그 다음 호주, 그 다음 홍콩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태국, 스페인, 프랑스, 태국, 스페테네요. 스푸테, 스페인, 프랑스, 태국 이렇게 9개 국가 꼭 좀 기억을 하시고, 7번 나오네요. EMS 프리미엄 서비스 물건 배송하기 적합. EMS 프리미엄 서비스 공익 그리고 사익 이게 제휴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거운 물건을 배송하기 적합하다. 왜? 최대 70kg까지이기 때문에. 8번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부피 제한이 있으며 우편물의 길이와 둘레, 길이라는 거는 여러분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라는 게 길입니다. 길이와 둘레 합이 둘레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둘레. 그래서 둘레를 가로 세로에다가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요게 가로, 요게 세로, 요게 높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로, 세로 더한 것에 곱하기 하면 결국은 여기까지 다 길이잖아요. 요거 길이와 요거 길이를 더한 게 몇 cm? 330cm. 요건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330cm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길이와 둘레 합을 계산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 합이 아니라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한 다음에 높이다라는 거 꼭 좀 명심을 하십시오. 9번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EMS를 전제로 하므로 EMS를 취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특송 우편물의 해외 송달로서 점차 그 대상 국가가 확대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EMS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사기업과의 어떤 제휴를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EMS를 취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우니까 꼭 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EMS 미취급 국가를 비롯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10번 보시면 70, 70, 80이다. 그럼 EMS 프리미엄 서비스로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70, 70, 80. 그럼 여러분들 70, 70, 80인데 가장 긴 변을 우리 높이로 잡거든요. 70, 70 하면 140이잖아요. 그 140에다 곱하기 2 한 다음에 80을 더하면 자, 이거는 280이 되고 그 다음에 80이 되니까 이거는 360. 아까 몇 cm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330cm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11번 국제 우편 서비스 중 실물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배달 결과를 배달 당일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초특급 우편 서비스를 우리가 TCS 국제 초특급 서비스 맞습니다. 이 개념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EMS와 TCS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발송인의 청구가 없는 경우 아닙니다. TCS 같은 경우는 발송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배달 결과를 통보해 주지만 EMS 같은 경우는 자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배달 결과를 통보해 준다라는 점에서 틀린 지문이 되고요. 13번 보시면 국제 초특급 우편 TCS의 경우 서류, 상품 견본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실물을 가장 빠르게 한다. 자,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뭡니까? 상품 안 됩니다. 상품 안 되고 상품 견본도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서류를 원칙적으로 하지만 다만 일본, 즉 오사카랑 도쿄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소액 상품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서류를 발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틀린 지문이네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EMS랑 국제 초특급 우편 관련해서 그 표 있잖아요. 표는 이거는 그렇게 뭐 제가 직접 수업해 봐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구분해가지고 전 반드시 비교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번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표니까 꼭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송 내역 통보 관련해서 EMS는 우편물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교환국에 통보하지만 우리 TCS 같은 경우는 우편물 도착 전에 팩스로 사전 통보해 준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발송 내역 청구 없더라도 배달 결과 통보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발송 내역 통보랑 배달 결과 통보, 그다음 지연 배상 관련해서 48시간 지나야 되냐, 아니면 그냥 송달 기준일보다 지나면 되느냐, 그런 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시면 국제 초특급 우편의 경우 서울 경의 지역에서 접수했어요. 이 길 배달, 기타 지역은 접수 후 2일째 배달해주면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 배달된 경우 납부한 요금액을 배상해 준다. 뭐가 틀렸나요? 서울 경인 지역은 오전이냐 오후냐, 즉 접수 시점이 오전이냐 오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면 그 다음 날인 이길 배달, 그 다음에 오후에 접수하면 그 다다음 날, 즉 그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제 배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꼭 좀 해주시고요. 뒷부분은 맞네요. 15번 보시면 국제 초특급 우편의 경우 홍콩, 싱가포르는 서류를 취급하고 일본과 베트남, 일본만이죠. 일본만 서류뿐만 아니라 5만 원 이하의 소액 상품 취급한다라는 점에서 틀렸고요. 16번 국제 초특급 우편의 경우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발송한 다음 날에 14시까지 발송하지만 자, 홍콩은 발송한 날에 17시까지인데요. 자, 우리 새로 들어온 베트남이 17시까지고 그다음 홍콩은 여러분 9am 딜리버리에서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일본하고 싱가포르가 발송한 다음 날에 14시, 그다음 홍콩이 그 다음 날 09시,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베트남이 17시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17번 보시면 국제 초특급 우편물에 따라 2016년 5월 1일 오후 2시에 대구에서 자, 수도권의 기타 지역이나 홍콩으로 우편물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홍콩이다 그러면 오후이고 기타 지역이니까 접수한 날에 2일째 보내겠네요. 그래서 5월 1일, 2일, 3일이죠. 3일 날 오전 9시 맞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9시까지니까 5월 3일 오전 9시까지 배달. 그 다음에 경기도 용인이면 수도권 맞네요. 수도권이고 오전 10시면 오전 접수네요. 국제 초특급 우편물로 어디 호치민까지 발송했다. 그러면 베트남이네요. 베트남은 14시까지 다음 날은 맞지만 14시간이 17시까지 배달되어야 되니까 X입니다. 19번 보시면 국제 초특급 우편물의 경우 일본, 싱가포르, 홍콩으로 발송하는 경우 외부에 적색으로 EMS, TCS라는 표시를 하고 베트남으로 발송하는 경우 9AM은 자 홍콩입니다. 홍콩. 그래서 X. 20번 보시면 국제 초특급 우편의 경우 국제 특급 우편 외에 추가 취급 수수료로 자 2,500원이 아니라 이번에 뭐 4,500원으로 늘었으니까 4,500원이라는 거고 체크하시라고 그냥 확인하시고 그다음 그 박스 있잖아요. 아까 물론 사례를 갖다가 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사례 푼 다음에 다시 마음속으로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그 다음에 뭐 우편물의 외부 표시도 중요하고 취급 수수료도 국제 특급 우편 요금 플러스 4,500원까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량은 30kg까지 우리 국제 초특급 우편 30kg까지 그렇게 보시고 내용품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21번 보시면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프리미엄 서비스 아까 제가 최대 중량이 몇 킬로 했습니까? 가장 무거운 물건 배송하기 적합하다 지금 70kg니. 그다음 국제 초특급 서비스는 최대 중량 70이 아니라 30.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22번 고객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우체국에서 입력한 정보를 포스트넷과 연계하여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EMS e시핑 개인 고객 방문 서비스인 개인 고객 방문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창구 접수입니다. 그래서 X고요. 다음 23번 관련해서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에서 발송인이 사전에 세간의 수출 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로 수리일로부터 15일 내를 선적. 선적 어떻게 해라? 30일 내 선적이 안 돼. 선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되거나 수리가 취소된다 그랬습니다. 15일이 아니라 30일이라는 거 X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기존의 항공기 우송 대신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 특급 EMS보다 최대 70% 저렴 맞습니다. 최대 70% 저렴하게 해서 전자상거래를 중국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 맞습니다. 이미 확인하시고 25번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는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 이용하는 B2C 전자상거래 기업으로서 한국 부산항이 아니죠.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항으로 임시 선박편이 아니라 정기 선박편을 통해 발송하는 서비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6번 보시면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는 총 세액이 50위안 미만이다. 그럼 면세 혜택이 있다. 맞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전자상거래 기업 중 현지 보세창고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보세창고 만들어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 그냥 정기 선박편을 이용해서 보내면 그런 보세창고 운영하는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7번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는 유럽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 특급 EMS보다 신속하지만 다소 비싼 게 아니라 이거보다는 저렴하겠죠. 저렴한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X고요. 28번 보시면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는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 이용 고객이 하나에 이용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겠죠. 프랑스로 항공 운송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전량 상업 통관을 거쳐서 유럽 전역으로 운송한 후 배달하는 경로를 거친다. 이거는 문제가 지금 뒤에도 프랑스라는 게 좀 잘못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중요한 건 프랑스라는 거 프랑스로 보낸 다음에 프랑스에서 유럽 전역으로 배송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29번 보시면 국제 특급 우편의 경우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업본부 각 지방우정청 총괄 우체국 그다음 육급 이하의 우체국에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결하여야만이라는 게 틀렸죠. 그래서 우리 우편 감액이 우리 사전 계약에 따라서 우리 하는 계약 국제 특급 우편도 있지만 계약을 안 하더라도 한 번에 다량 많은 금액을 이용할 경우에 또 감액을 적용하는 수시 국제 특급 우편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계약을 하여야만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0번 보시면 계약 국제 특급 우편의 감액을 위한 이용 요건은 월 50만 원 이상 EMS 우편물을 발송한 이용자이지만 수시 국제 특급 우편의 감액을 위한 이용 요건 한 번에 이용 금액 2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초과하여 EMS 발송하는 창구 접수 이용자다. 그렇네.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창구 이용 접수사 꼭 좀 체크를 하시고 31번 계약 국제 특급 우편의 요금 감액은 최대 18%면 그 이상의 감액률은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지방 우정청장의 승인 후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2번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본 강의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강의 할 때 그냥 여러분들 한두 개 정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라고 했는데 막상 또 외워보니까 오프라인 강의 들을 때 분들 잘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외우시니까 지금 이것도 혹시 금액 자체가 지금 나와가지고 케이스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계약 국제 특급 우편의 요금 감액과 관련해서 한번 암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50만 원 초과 150만 원 그다음 150만 원에서 이렇게 딱딱 끊기게끔 돼 있잖아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다음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 다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다음 5000만 원에서 1억 원 그 다음 1억 원에서 2억 원 그 다음에 2억 원 초과 이렇게 좀 구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게 퍼센트지가 여러분 2%씩 계속 일률적으로 상승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감액률이 4%, 6%, 8%, 10%, 12%, 14%, 16%, 18% 그렇게 구분하시고 이게 계약 국제 특급 우편이고요. 수시 국제 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다만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요게 초과할 경우에는 자, 3% 적용해 준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만 원 초과, 아까 30번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이 초과한다? 그럼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32번 보겠습니다. 계약 국제특급 우편의 요금 감액은 이용 금액에 따라 다르다. 맞네요. 자, 월 1,500만 원, 월 1,500만 원이면 요금겠네요. 1,500만 원 경우 10%의 감액을 받아. 자, 어떻게 합니까? 1,500만 원이니까 10% 감액 받으면 10%면 1,500만 원 10%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에서 150만 원 빼면 1,350만 원. 맞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33번 계약 국제특급 우편의 요금 감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라. 맞습니다. 또 반대로 뭡니까? 1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우편관세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34번 보시면 2개월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35번 보시면 우체국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EMS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감액이 가능하면 이때 100만 원을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자 이때 자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100만 원 이상이면 요거 준용된다 했잖아요. 5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요거 그냥 적용되니까 요거 몇 퍼센트? 4%의 감액 적용받는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암기하면 뭐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암기하기는 힘드니까 처음에 이제 기본 내용 을 이해하시고 점점 이제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 양을 줄여가면서 이제 정말 세부적인 숫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폭을 좁혀갑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최대한 많이 암기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 해독수를 열리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6분 보시면 우체국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고객이 1회에 이용금액 20만 원. 자, 20만 원이면 여러분들 이용계약 맺지 않으면 최소한 30만 원이 되는데 20만 원이니까 특별 감액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 요금 감액은 없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37번 보시면 EMS 장기 이용자의 경우 특별 감액 적용됩니다. 1%, 2%. 그 요건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 기간 이용금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 감액률 적용 맞습니다. 계약 기간이 3년 초과하고 그다음 1억 원 이상이다. 이 경우에는 뭡니까? 3%가 아닌 2% 적용. 그래서 X. 38번 한적 프로세서 이용했다 5%가 한적 프로세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거는 2%. 한적 프로세서라는 거는 여러분 요거랑 뭐 러시아 제외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보시면 EMS 우편물의 경우 접수 비용 절감이나 이용 고객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액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렇죠. 이거는 뭐 질문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당연한 거고 그 박스에 있는 특별 감액의 표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암기하시기 어렵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용 아까 봤지만 1%, 2% 요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엔 요금 감액에 추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수 비용 절감 관련해서 자 20평을 통해서 접수한다 4% 접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할인율이 큽니다. 근데 20평을 통해서 접수가 아니라 수출 번호라든지 뭐 신고 번호 이런 거 제공할 때는 1% 그렇게 되고 다음 정부 정책 부응 관련해서 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다. 요거는 3%. 그다음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 퍼센티지는 그때에 따라 다르니까 그건 보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환적 프로세스 이용할 때 방금 말했지만 2% 그리고 러시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40분 보시면 자,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 제도에서 자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 기간의 이용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 요금의 감액률이 더 큰 것은 전자의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계약 기간이 1년 초과 직전 계약 기간 이용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다. 요 경우는 몇 퍼센트 했습니까? 그래서 장기 이용 고객자에서 적용되는 1% 2% 중에 1%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20평을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는 아까 감액률이 컸잖아요. 4%. 그래서 감액률이 더 큰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0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1번 발송이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해서 국제우편물 행방을 추적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행방조사 맞고요. 2번 행방조사는 자, 국제등기, 국제소법, 국제특급 청구 맞습니다. 발송국가, 도착국가, 제3국가 청구 맞습니다. 그 다음 발송일에 한해서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라 수취인도 역시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방조사 내용 정리된 거 있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보시면 국제우편의 손해배상
배상과 관련하여 청구권자는 발송인뿐만 아니라 수취인도 가능하며, 그렇죠. 여기도 근데 이제 도착을 기준으로 발송이 도착하기 전에는 발송인 도착되고 배달되고 난 다음에 수취인에게 청구 권한이 있다라는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 4번 국제 우편의 손해배상금은 국제특급의 경우 지급된 배상금 원칙적으로 발송 우정청이 부담하고 있으나 상대국에 따라 책임 우정청이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 자,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누가? 발송, 그죠? 국제우편 손해배상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발송 우체국이 우리가 확실하게 보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발송 우정청인데, 근데 발송 우정청이 책임을 다했어요. 근데 나중에 책임 있는 국가가 따로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자 책임 있는 우정청에 어떤 배상을 한다. 그렇게 일단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니까 확인하시고요. 5번 보시면 A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지 않은 성인용품이 B국에서는 금지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A국에서 B국으로 발송하였으나 B국에서 몰수 폐기하였다면 B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착지에서 국내 법령에서 국내 법령에 B국 도착지의 어떤 국내 법령에 위반해서 몰수 폐기됐다 하더라도 우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손해배상 면책과 관련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3번, 4번 그런 것도 좀 중심적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도착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수 및 금지 물품 등에 해당된 몰수 폐기된 경우나 사기 보험한 경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 6번 보시면 국제우편의 손해배상 관련해서 손해배상 성립 요건 했는데 우편물에 간접적인 손해가 아니라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 그 다음에 과실. 자, 여러분들 고의가 있어야 되고 하면 틀립니다. 과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은 고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라는 말은 맞는 내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혹시 우편 관세에 고의가 있어야 되면 그러면 고의만 있어야 되나? 과실은 있으면 안 되나? 그거 아니에요. 과실은 고의를 포함한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과실만 있어도 맞는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행방조사 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발송인의 기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에 아까 보시면 손해배상의 면책과 관련해서 발송인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 면책되거든요. 그래서 기책 사유가 발송인의 기책 사유는 없어야 된다. 이것까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물론 우편 금융 시험은 아니지만, 자, 여기 손해배상 관련해서 고의 과실할 때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건 틀린 지문이지만 과실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의 또는 과실이지만 과실이 고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우편물을 배달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여 김치에서 신내가 나는 경우, 자, 신내가 났네요. 이거는 간접손해네요. 그래서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청구가 안 되지만 배달 지연에 대한 배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달 지연에 대한 배상하는 것은 변론하고 신내가 나는 것은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여러분 보실게. 자, 8번, 9번. 네, 9번이 여러분 지난번 기출 지문이고요. 8번 보시면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국제특급 우편물이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자, 내용품이 서류가 아닙니다. 서류가 아니면서 국제특급 우편물이 분실, 도난, 훼손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7만 원에 그 다음에 키로당 7,870원에 합산한 금액을 범위 내에서 실손해가 납부한 국제특급 우편 요금을 배상해 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우리 보시면 서류가 아닌 일반적인 소포 같은 그런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기본적인 7만 원 플러스 킬로그램당 7,870원 그걸 합산해가지고 실손해가 비교를 해서 그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고, 지난 시험처럼 9번처럼 이렇게 실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9번 문제가 훨씬 더 세련되고 좋은 문제죠. 그래서 8번 같은 경우 어쨌든 내용들 한번 꼭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 우편물의 어떤 손해배상 금액 52,500원 범위라는 건 금액 체크하시고, 이 금액 모르면 지난 기술처럼 우리 문제를 전혀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52,500원의 범위, 그다음 등기 우편당 262,350원의 범위 내. 그 다음에 보통 소포품물 같은 경우는 7만 원에 킬로그램당 7,870원. 그 다음에 보험서장은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가 납부한 우편 요금. 꼼꼼하게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EMS는 지난번에 우리 기출 나왔던 거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 기출됐던 거 그대로 한번 실어봤거든요. 그래서 10kg이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EMS네요. 그래서 7만 원에 1kg 7,870원인데 지금 10kg이죠. 그래서 10kg 곱하기 7,870원 하면 78,7870이니까 78,700원이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얼마? 7만 원을 더한 금액.
7만 원 더한 경우에 이게 뭡니까? 14만 8,7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내용품의 가액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6만 원이랬어요. 16만 원. 그러면 어느 게 더 큽니까? 요게 더 실제로와 요 배상 범위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크네요. 그런 경우 작은 걸 선택해서 요거랑 또 우리 우편 요금이 56,200원을 더해서 그래서 21만 2,500원이 아니라 20만 4,900원이네요. 20만 4,900원. 여기서 우편 요금이 얼마죠? 56,200원. 56,200원. 네, 그렇게 해서 900원.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1 올라가고 0. 예, 20만 4,9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보시면 자 국제우편물질 등기우편물의 경우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 경우와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의 경우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가 납부한 우편요금을 배상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전부 분실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부 없어졌냐, 일부 훼손이냐, 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훼손된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뭐다? 우편 요금까지 포함이 되지만 일부 훼손된 경우는 자, 실손액, 자,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액만 배상한다라는 거, 그거 좀 구분 꼭 좀 하십시오. 11번 EMS 고객 불만 보상 제도, 자, 월 3회 이상 손망실. 자, 재수 없는 사람은 3번이 아니라 2번 이상 재수 없으면 됩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1회당 10kg. 후단은 맞는데 3회가 아니라 월 2회 이상이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EMS 자주 이용하는 갑이 이번 달에는 벌써 2번의 우편물의 손실이라는 피해를 입다. 재수 없는 사람이죠. 이 경우 다음번부터 갑은 10kg까지 발송권을 횟수에 관계없이 아니라 한 번에 10kg까지입니다. 그래서 X. 13번 을은 자, 손해배상 청구. EMS 이용 중에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5일이 지연돼도 즉 뭐다? 3일이 지연되면 여기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연돼도 그에 대한 답변조차 얻지 못했다. 그때는 무료 발송권. 이때는 1회 3만 원권 맞습니다. 14번 EMS 우편물 종추적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3일 지연으로 인해 받은 무료 발송권 1회 3만 원을 전액 현금 교환하는 것 안 됩니다. 그 다음 일부 현금 교환하는 것도 안 됩니다. 둘 다 안 되니까 이거는 X. 14번 X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6페이지 1번 국제우편물에 반하는 발송이 또는 수취인이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 청구서가 해당 우체국에 도착되어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보시면 자, 국제우편물에 반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냈는데 잘못 보냈으니까 돌려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발송인이 여러분 반환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발송인 또는 수취인할 때 수취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제우편물에 반환은 등기 전제로 하므로 그 다음에 등기를 처리한 우편물에 하나에 가능하다. 자, 이거는 반환하는 거는 여러분들 물론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반환하기가 용이하다 싶으실 수 있겠지만 꼭 등기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국제 우편물의 반환은 등기, 소포, 특급, 보험통상 등 모든 보통통상 등 모든 국제 우편물이 그 대상이 된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일단 3번 보시면 납부한 국제 우편요금에 상하는 역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청구에 의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자, 이게 이제 우리 아까 기출할 때 그 기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니까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편물을 발송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우편 요금의 반환 청구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손해배상 손실보상 그 관련해서 잘 구분하시고 비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국제 우편 요금 반환 청구는 이게 굳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야 1년 이내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 납부한 국제 우편 요금이 반환되는 사유로서 우편 관소의 과실로 우편 요금의 과다 징수 시 과다 징수된 국제 우편 요금 그렇죠. 과실로 오접사여 발송인에게 반하는 경우에 국제 우편 요금 및 수수료 전액 맞네요. 근데 금지 물품 등에 의해서 반환되지 않은 우편물의 요금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얘는 잘못했잖아요. 얘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니까 반환해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발송인의 우편물 반환 청구에서 우편물 및 요금을 반환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반환 요건과 관련해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4번하고 9번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4번 보시면 등기 및 보험 취급 우편물의 망실, 전부 도난 또는 완전 파손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 우편 요금은 반환이 됩니다. 그렇지만 등기, 보험 취급, 이제 벌써 보험 등기라든지 보험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요 취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방금 봤던 9번 금지 물품 등에 의해서 반환되지 않은 우편물은 요금 반환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보시면
자, 5번 보시면 등기 및 보험 취급 우편물의 방실 전부 도난 또는 완전 파손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 우편 요금은 반환되어야 하나, 이때 등기 취급 보험 취급 수수료 역시 반환된다라고. 우리 앞에서 봤지만 뭡니까? 등기 취급 보험 수수료 같은 경우는 반환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X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같이 연계해 가지고 특히 4번, 5번 같은 혹시라도 국제 우편 요금 반환과 관련된다면 4번, 5번 같은 요 지문들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6번 보시면 외국으로 발송 준비 완료 전이라면 접수국에서 발송 후라도 납부한 우편요금 전액 면제된다. 이때 발송 전에만 전액 면제됩니다. 그래서 접수국에서 발송한 경우라면 자, 이 경우에는 뭡니까? 국내 취급 비용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반환한다라는 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그거 확인하시고 그다음 7번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표 있잖아요. 표 여러분들 우리 국내 우편 반환과 관련해서 그거랑 국제 우편 반환과 관련해서 두 개를 구분하셔가지고 비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 보시면 발송 준비 만료 후에 또는 외국으로 발송한 후라면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자 1,8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자 보세요. 발송 준비 완료 후나 외국으로 발송한 후 벌써 이제 떠난 거예요. 그 경우에 자, 청구서를 발송해 주세요. 청구서를 우편으로 하면 1,800원. 그다음 팩스로 하는 경우에는 비쌉니다. 4,8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근데 이 경우에 반환될지 안 할지는 뭡니까? 그 사정에 따라 다르죠. 그게 만약에 한통 때문에 저 멀리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추가 접수를 하거나 반환 불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환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편물 그 국제 우편과 관련해서 우편물 반환 수수료 및 우편 요금의 반환 범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발송 준비 완료 전, 근데 그것도 세 경우로 나누군요. 그래서 발송 준비 완료 전, 그 다음에 접수국 발송 전이냐, 접수국 발송 후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접수국으로 발송하기 전이면 우리 우편 요금 전액 반환한다라는 거 꼭 좀 명심을 하시고, 근데 접수국으로 발송한 후라면 이 경우에는 국내 취급 비용을 공제한 후에 반환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반환 수수료도 발송 준비가 아예 처음부터 완료 전이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하셔서 요거는 어떤 유형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파트 2 금융상식 파트인데, 자, 금융상식 파트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내용이 이게 3배가 넘습니다. 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특히 상품 파트에서 내용을 좀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했는데, 금융상식 파트는 자, 우리 오프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일일이 다 하면은 여러분들 시험 때까지 뭐 하기가 좀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좀 중간중간에 좀 건너뛰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상식 파트는 이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금융상식 파트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핵심 문제 파트도 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할지는 한번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좀 단언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추후 사정, 스케줄 사정이랑 이런 시험 기간까지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강의라는 거 여러분들 말 그대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공부 문제는 여러분 기본 강의라든지 기본 교재를 여러분 어느 정도 보셨으면 문제 같은 여러분 스스로 진도에 상관없이 쭉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독수를 늘리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학원에서도 만약에 문제풀이 강의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강사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뭐 그 강사 스케줄에 맞춰서 아니면 그 강의가 늦게 끝나가지고 나중에 왜 이렇게 강의가 늦게 끝났어? 라고 이렇게 따지더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항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험은 벌써 끝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뭐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찍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지금 문제가 다른 학원이라든지 다른 문제집보다 제가 이 분량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장 많더라고요. 가장 많고 양도 많고, 그리고 최신 문제로만 된 것은 이게 다일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강의 이 사이트나 그쪽에서도 최신 문제로 많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분량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뭐 최대한 여러분들 많이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겠지만 미리 이제 예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지문 같은 경우는 OX 지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집중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의를 복습 차원에서 들어보시고, 또 굳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가 뭐 필수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독학으로 여러분들 다 하셔도, 합격하실 분은 다 합격하시고, 강의를 이용해서 해서 도움을 얻으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우편상식 OX 지문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금융상식 OX 지문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